2026년 7월 13일 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시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사초 9번째 이야기인데요. 내일부터 부산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위원회가 총회를 갖습니다. 올해는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올해의 인물에 마침 우리 한국의 김구 선생이 지정돼 가지고 그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은 김구 선생이 그 문화강국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명한 이야기 있죠. 김구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군대도 필요 없고 그저 군사력으로는 국방은 막을만 하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굶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만 하면 되고 제일 갖고 싶은 것이 강한 문화의 힘이다. 그때는 솔직히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그때는 나라도 없던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대부소리다. 문화의 힘이라니 문화라는 게 원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 김구 선생님이 문화를 말씀했고 지금 한국이 문화로서 소프트 파워로서 세계 최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AI 시대에 성강하면 전 세계 사람이 한미 중 성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성강 안에 한국이 끼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전의 개념으로 강대국이라는 것은 땅덩어리도 커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구도 많아야 하고 물론 거기에 걸맞는 경제력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거든요.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적고 물론 미국이나 중국만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아닙니다만은 다양한 것은 AI 시대의 강대국이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 강대국 이야기는 일단은 좀 지내봐야 하니까 놔두고요. 기업으로 말하면 세계 기업 1부터 10개 안에 세계 가장 큰 기업 10개 안에 대부분 뭐 IT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회사는 종래의 개념으로 말하는 종래 무슨 호텔 기업 또는 석유 기업, 석유 재벌, 호텔 재벌, 철강 재벌 뭐 이런 재벌들이 다 뭐가 필요했죠? 백화점 재벌 다 필요한 것들은 이 현실 공간에 있는 부동산 또 넓이 그 다음에 종업원 인구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 구글이니 무슨 뭐 메타니 뭡니까 아이폰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뭐 영토가 있나요? 인구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부자잖아요. 왜 그래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한국이 AI 시대의 상강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영토는 우리가 지도로 보는 그것이지만 가상공간의 영토 바로 구글 안드로이드라든가 메타라든가 또는 아이폰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가상공간 영토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세계 부자고 그 가상공간에는 지도에 나와 있는 영토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강에 드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고 팍스 코리아나를 말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그리고 제조업 분야도 미국은 우리한테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미국의 대항마로 중국과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자체 내 그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또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세계로 봤을 때는 지도국이 되기 곤란한 것이 진영만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런 것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팍스 코리아나 한국에 의한 코리아나에 의한 세계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은 AI 시대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마침 유네스코 매년 총회가 1차 총회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데 내일부터 한 일주일 열릴 거예요. 일주일 남짓 되나요? 하여튼 열흘 같이 되는데 마침 우리 김구 선생님이 올해의 인물이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부산에서 그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이 유네스코하고 인연되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재가 문화유산이 엄청 많습니다. 뭐 기록유산, 기타 문화유산, 무슨 자연유산 아주 많은데 특히 기록유산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이 혁명이 4개가 있습니다. 통합혁명, 그 다음에 제주 4.3,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혁명, 혁명이 4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혁명 그러면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을 떠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 세계의 이전 세계의 혁명들을 하면 통합혁명이나 그리고 제주 4.3이나 4.19 혁명이나 5.18 혁명은 그야말로 20세기 통합혁명만 물론 19세기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혁명의 쪽가 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의 기록물로 등재는 안 됐지만 1919년 3.1혁명 그리고 이제 오히려 21세기 들어와서 있었던 그 촛불혁명이라든가 빛의 혁명 특히 빛의 혁명과 촛불혁명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죠. 지금은 미국으로 대표가 되는 소위 말한 이 공화제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이 특히 미국을 보니까
한 200년, 250년 써먹어 봤는데, 그 전에는 아주 인류가 발명한 획기적인 좋은 제도였으면 틀림없었는데, 한 250년 지나서 미국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괜찮은가 회의를 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미국을 트럼프가 지금 2기를 지금 임기를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을 누가 선진민주국가로 하겠는가요? 보면은 분명히 민주공화제 대통령의 선거에 의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는 일방주의라든지 개인적으로 또 전부 자기 아들 사이 딸들 식솔들 데리고 그리고 코인 가지고 장난치고 주가 가지고 장난치고 간단하게 최근에 우리 한국에 쿠팡 주식도 18배가 사고 팔았다네요. 그러면서 그 쿠팡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장난하고 이런 것들. 그게 민주주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고, 물론 250년 전에 미국의 선진 시민들이 민주공화제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무슨 코인도 없었고, 그때는 관세 폭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이 없었을 때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라고는 예상 못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2기가에서 물론 3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3기도 또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당인 민주당이 이렇다 대안가 없다 보면은 물론 트럼프가 엄두도 못 내고 또 미국도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왜냐면 미국이 지금 아프간 이란 전쟁 일으키는 것이라 이런 거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지 좋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도덕성, 그 다음에 미국의 국제적인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고 거기는 지금 민주공화제로 말하면 아주 이 약점투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새로운 어떤 제3의 새로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미국도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한국만이 유일하게 21세기에도 민주공화제를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는가를 계속 연구해봐야 되겠죠.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연구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프트 파워, 다시 말해서 국력이라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이 국력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문화력, 소프트 파워, 이것이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유네스코 모임에 참석할 것이고 그럴 텐데요. 저는 그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이 역사를 말할 때, 특히 근현대사를 말할 때 이게 맥락이 정리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님비도 명성황후라 해자 그냥 높이는 데만, 그리고 나름 내가 공부하고 팩트도 안 맞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그것이 또 마치 팩트냐 말하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미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미 4.19 혁명이 헌법에 들어갔단 말은 이승만을 독재를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3.1혁명이 헌법에 들어갔다는 것은 고종 황제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이 부정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3.1혁명에 의해서 수립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주 5.18은 지금 아직 헌법에 전문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논의 얼마 나오는데 5.18이 뭐냐면 결국은 유신독재의 부정이거든요. 유신독재는 박정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박정희 사후에 7개월 동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유신독재에 말하자면 부정당한 세력인데, 전두환만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맞지만, 사실은 그때 5.18 때 헌법이 유신독재 헌법이거든요. 그 유신독재 헌법의 최초로 원흉이 박정희고, 그 다음에 5.18에 비상계엄 확대해서 강주 유혈을 저지른 현행범이 전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 강주 유혈 진압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미 평가는 다 끝나 있거든요. 그런데 또 3.1혁명에 의해서, 헌법 정부에 대한 3.1혁명에 의해서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과 을사늑약과 일제와 그 다음에 고종 동학혁명이 헌법에는 전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동학혁명의 연장이거든요. 그리고 동학혁명은 이 조선왕조에 대한 봉건제에 대한 타파였고 부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동학혁명이 조선왕조의 수명을 다하게 한 것이고, 바로 동학혁명 그때 바로 왕조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 이듬해 바로 명성왕후가 일제의 낭인들에게 희생되고,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말이 좋아서 파천이 도망간 거죠. 그 도망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왕이 궁을 떠나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망한 겁니다. 조선왕조가. 그게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왔냐면 덕수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서 물론 고종이나 조선의 고종이나 대한제국의 고종이나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나라는 달라요. 나라는 달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조선왕조는 망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조선왕조가 뭐 때문에 망했다? 결국은 1년 전에 동학혁명에 의해서 조선왕조가 수명이 다했고,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감으로써 사실상 문을 닫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물론 문 닫은 것은 없이 그냥 이어진 것은 맞죠. 왜냐하면 뭐 러시아 공산에 있으면서도 같은 왕의 그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왕으로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마침 러시아 공산에 돌아가서 대한제국을 새로 건국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이라든가 한일 병합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의 당사자, 물론 그것이 늑약이니까 그 평등조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떻든 평등이든 불평등이든 또는 늑약이든 늑약이 아니든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이 이루어졌는데 1929년에 3.1혁명을 통해서 일제강점도 벗어나고 일제도 떠나고 마침 그 계약 당사자 이방이었던 대한제국도 부정하고 마침 고종도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3.1혁명이 사실은 고종의 장례식날이었어요. 장례식날에 3.1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마침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수립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거기에 이제 헌법이 대한민국은 제국도 아니고 왕조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1혁명, 통합혁명에서 3.1혁명, 3.1혁명에서 4.3 제주 4.3은 또 뭐냐면은 일제강점에서 벗어났는데 이 태평양 사령관 메가드가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분할해놨는데 이거 안 된다. 하나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독립이 돼야 된다. 이게 제주 4.3의 요구거든요. 그거를 제주 4.3의 요구인데 그거를 이제 당시 미 군정이 서북충년단이라고 이런 행동비행을 시켜가지고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주 4.3이 왜 그렇게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 몰라요. 제주 도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주 4.3이 마치 미 군정하고 상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제주 4.3이 넉 달 뒤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주 4.3의 그 후유증인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순 항명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군들은 우리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나가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게 여순 항명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이승만 정부는 여순 반란 사건 10월달이죠. 그래서 제주 4.3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사이에 있어가지고 슬그머니 이승만 정부가 덤태기를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초기의 진압은 미 군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정신은 뭐였다? 제주 4.3 정신은 하나된 나라, 분단되지 않은 나라를 원했던 것인데 결국은 진압돼버리고 또 이승만 정부가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나서 김일성도 단독정부를 수립하니까 그냥 분단이 됐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다시 1950년에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민족 반역자 김일성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는데 이제 그걸 또 분단된 지 그 12년간 이승만 자유당 독재를 하더니 결국 이승만도 4.19의 그 망명으로 부정됐다 말이에요. 그것이 헌법에 정문이 됐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들어섰는데 물론 이제 장면 정부가 있는 또 전부가 들어섰죠. 그 들어선 박정희가 결국은 유신 독재로 자기가 마감을 했는데 그는 죽고 암살당하고 7개월 뒤에 그 후임자 전두환이가 강주 여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맥락이 바로 갖춰진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894년 통합혁명, 1919년 3.1혁명, 1948년 제주 4.3, 1960년 4.19, 1980년, 79년 부마 사건, 부마 항쟁. 부마 항쟁은 박정희 암살 약 한 50일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했다고 봐요. 부마 항쟁 때문에. 어떻든 유신반대 항쟁이죠. 그 다음에 1980년 5.18, 그 다음에 1987년 6월 항쟁.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에서 지금의 현재 1987 대체헌법, 이 헌법이 무려 지금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물론 그때 전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제일 중요한 게 직선제헌법이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직선제헌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한 40년이 왔는데 그동안에 좀 손볼 것도 있고 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어떻든 잘 이어왔는데 두 번의 탄핵이 있었죠. 박근혜 탄핵에 의해서 벌어진 촛불혁명, 윤석열 탄핵에 의해서 벌어진 비칠혁명, 이 두 가지에서 한 8가지 되는데 이 8가지를 잘 맥락을 위해서 이번에 유네스코 부산 대회 때 이거를 좀 맥락성 있고 그래야지 되겠어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무슨 뭐 배제고하고 강주 일고하고 뭐 야구하다가 뭐 강주 5.18에 대한 뭐 혐오 그런 뭐 응원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막 이렇게 냄비 끓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는데요. 지금 상태로도 나중에 또 언제 어떤 일로 또 반복이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윤석열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한국에서 뭐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나? 아니 있을 수 없는 일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뭐 윤석열이 그런 불법 경험이 있으리라고 꿈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맥락사를 통합혁명, 3.1혁명, 제주 4.3,
4.19, 그 다음에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비체혁명까지 딱 이 맥락으로 이어서 이거를 혁명사로, 코리아 혁명사로 맥락을 이어야 이게 K민주주의예요. 이제는 좀 K혁명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감이 세니까 K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K민주주의도 뭐 틀린 말 아닌데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미국이 워낙 분탕질을 해버려가지고 트럼프가 특히 이제 그 사실은 민주주의란 말은 그 미국만 아니라 김일성이 써먹었어요. 이미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이민공화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라면 다 써요. 그 공산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가지고 뭐 이 말이 진정성이 있네 없는 말은 그냥 K혁명이라고 하세요. 혁명이란 말은 뭐 물론 혁명하면 우리가 필요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혁명은 뭐냐면은 고치는 거거든요. 고치는 것인데 이대로는 안 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인데 K혁명이 이런 맥락사가 이어서 코리아 혁명사로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프랑스가 오늘날 선진국을 유지를 하는 것은 그들이 18세기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을 우려먹는 것인데 그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그 자체는 실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로 또 재정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 재정, 공화정 반복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18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 완성된 것은 거의 20세기 가까이 와서 완성이 됐으니까 무슨 말이다? 결국은 우리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이 완성되는데 지금 100한 몇십 년 지났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혁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1894년 동학혁명을 혹시라도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실패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맥락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동학혁명의 이념이 뭐냐면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멋진 말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헌법이 제1조가 정하고 있는 게 전부 뭐냐면 사람이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인권이 최고다. 다 일본이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1조인데 이거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이거 2조로 밀려났고 2조는 뭐냐면 인간의 개인의 기본권이 경합해 있어요. 가장 존엄하다. 뭘로도 제한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계급의 그런 것에 의해서 저촉될 수 없다. 그게 동학혁명의 인내천 사상이에요. 더 앞에는 당군조선의 그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이잖아요. 너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는 당군조선의 홍익인간으로 보나 당군조선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으로 보나 동학혁명 이념 인내천으로 보나 그리고 인내천 이후로 동학혁명 이후로 3.1혁명, 내주 4.3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부마항쟁 5.18 그 다음에 6월항쟁 촛불혁명 비체혁명 이 맥락으로 보나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네스코에다 자랑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는 빛나는 혁명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잘 정립을 해야 지금 21세기에 AI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 민주주의 중국의 저거 무슨 사회주의 못다니 저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이점이 나와야 돼요. 주의가 사상과 이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팍스 코리아나 우리 한국이고 한국이 바로 그 점에 있어서 AI 시대를 선도하고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군사력, 경제력 그런 것만 가지고 선진국이 아닌 소프트 파워, 문화력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것이 잘 버무려질 때 선진국이라는 것을